환경이란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현재 다양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지만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예술품에 페인트를 뿌리는 식으로 극단 환경단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1월 3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방화 용의자가 베를린에 있는 송전 설비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베를린 남서부 리히터펠데 열병합발전소 인근 고압 송전 케이블에다가 불을 저지른 건데요, 이후 방화가 발생하자마자 강경 좌익단체인 불칸그룹페는 이 방화를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칸그룹페는 화재 직후에 정전이 아닌 경제가 이번 행동의 목표였다고 발언하였고요, 가스발전소 공격은 정당방위이자 지구와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지적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사는 분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발언하면서도 이 지역의 저택을 소유한 많은 이들에게는 동정심이 별로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불칸그룹페라는 단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루 이틀 튀어나온 조직이 아니라 2011년부터 독일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방화와 파괴 행위를 이어온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베를린과 그 인근 지역에서 소규모 방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 대상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철로, 송전 설비, 에너지 인프라 같은 공공시설이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이 단체가 지금까지 최소 12차례 이상 조직적인 방화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공격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장소를 고르고 시간대를 계산한 계획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베를린 근교에 있는 테슬라 공장 인근 송전탑을 노린 방화 공격이 벌어지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테슬라 공장은 무려 일주일 동안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불칸그룹페는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반자본, 반기술,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포장하면서 서방 산업 구조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행동이 이념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발생한 방화 사건에는 무려 4만 5천 가구와 상업시설 2,200곳이 동시에 전력 공급을 잇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필 이 공격이 한겨울에 발생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난방이 끊긴 주민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국까지 피해를 보면서 휴대전화 통신이 끊기는 지역에 속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병원까지 정전 피해를 보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중환자실이 비상전력에 의존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당국은 급히 숙박비 지원에 나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군과 소방당국이 협조를 받아 응급발전기를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도시 기능이 마비된 시간 동안 시민들이 겪은 공포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단체를 시위대나 운동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했고, 불칸그룹페는 명확한 안보 위협이자 테러 조직이라는 시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시의 카이 베그너 시장은 1월 5일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전 사태를 테러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시의 카이 베그너 시장은 베를린시 전체에 대한 테러 공격이다, 가익 테러 단체가 공격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사소한 방화 사건이나 사보타주가 아니라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베그너 시장이 강조했습니다. 또 독일 연방 검찰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범죄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테러 범죄 조직의 대원이며 위헌적인 파괴 행위와 방화, 공공서비스에 대한 방해 공작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월 7일에 전력이 다시 공급되면서 인명피해 없이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겨울에 정전을 당한 주민만 해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단전은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어져 베를린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지속이 된 단전으로 기록이 되었죠. 사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를 뽑으라면 역시나 환경단체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2025년에는 환경단체 익스팅션 리벨리온이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수로와 분수를 녹색으로 물들이는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해서 밀라노, 팔레르모, 볼로냐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 곳곳에 수로와 분수를 녹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환경단체는 단기간에 자연 분해되는 무독성 물질이라고 강조했지만요, 미간을 해치는 등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2024년 독일에서는 이른바 과격 환경운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급진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소속 활동가들이 독일 서부의 핵심 관문인 헬른본 공항 담장을 넘어 보안구역을 침범했고, 활주로와 유도로까지 직접 진입해 손에 접착제를 바른 채 바닥에 몸을 고정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공항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비시켰고, 공항 당국은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켈른본 공항은 약 3시간 동안 완전히 운영이 멈췄고, 항공편 31편이 결항했으며 최소 6편은 다른 공항으로 긴급 우회 착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안전 점검과 시위대 추가 침입 가능성에 대한 헬기 수색까지 이어지면서 공항 기능은 하루 종일 정상화되지 못했고, 이착륙 지연과 운항 중단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수천 명의 승객이 공항과 다른 도시에서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항공물류 역시 차질을 빚어 화물 운송 일정이 뒤엉켰고, 공항 주변 도로와 철도까지 혼잡이 확산하면서 단 몇 명의
환경운동의 시위가 지역 전체의 교통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사회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간 항공 인프라를 인질로 삼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독일 정부가 공항보안법 개정과 강력한 처벌 논의의 속도를 낸 배경에는 환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행동이 이미 시민의 일상과 국가 기반 시설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환경운동가들의 시위로 훼손시키는 일도 발생했는데 외벽 기둥에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기후 정의를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1882년 착공 이후 100년 넘게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대형 성당인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뿌려버린 거죠. 그 외에도 각종 예술품이나 문화유산에도 페인트를 뿌리는 등 극단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 각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운동이란 이름 아래 최대한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로 다루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공항과 발전소, 통전망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가 반복적으로 공격받으면서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환경을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공공안전과 국가 기능을 직접 위협할 경우 테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테러 범죄 프레임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공항, 항만, 철도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집회, 시위 관련법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치안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인프라를 겨냥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공항 활주로 침입이나 통전설비 훼손을 고의로 저지를 경우 징역형을 기본 전제로 검토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문화유산이나 국가시설 훼손 시 환경운동이란 동기를 감형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항과 발전소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신원 확인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부 지침이 각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연행 후 훈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한 강경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단체의 자금 흐름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소규모 자발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조직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표적 선정과 실행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점에서 후원 구조와 재정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커진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특정 급진단체를 대상으로 후원금 유입 경로와 해외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영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금융 추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이란 간판 뒤에 숨은 조직적, 이념적 네트워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이 보여주는 공통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환경이란 명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을 앞세워 사회를 마비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더 이상 사회운동의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유럽 정부들이 처음으로 환경운동을 치안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인식 전환이 앞으로 어떤 강경한 조치로 이어질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은 그 경계선을 다시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정부기관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불안 요소로 굳어질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급진 세력이 이를 명분 삼아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환경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극단 환경주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